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빚이 많으면 반드시 망한다. 커지는 부채 눈덩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66개 국가 800년 역사를 조사한 결과 가다 채무자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할 것 없이 반드시 고도나거나 파산되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각자의 채무를 점검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IMF 코로나 사태로 90여 개국 긴급 자금 요청. 한마디로 IMF 회원국 189개국에서 반 정도 이상이 긴급 자금, 한마디로 빚이 많아가지고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채무 2년 후면 1000조, 문 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이 1000조란 돈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국가 채무 1000조 육박, 불황, 재정 위기 동시 닥치나. 2020년 6월 12일입니다. 나라빚 1700조 넘었다. 산림 성적표 줄줄이 최악. 작년 나라빚 1700조 돌파, 국민 1인당 1400만원. 2019년 지난해 국가 부채는 총 1743조 6천억 원으로 2018년 1683조 4천억에 비해서 3.6% 증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와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 부담 등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조, 연금 충당액만 1000조 육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때문에 늘어난 국가 부채 전체 1682조 중 939조 9천억 원이 연금 충당액이라는 것입니다. 얼른 봐도 벌써 거의 한 60% 정도가 연금 충당액으로 이 국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752조에서 845조, 939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것이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와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자산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1700조에 육박했습니다. 부채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 부채였고,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될 국가 부채는 작년에만 200만 원 이상 뛰어서 326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326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한번 늘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국가가 지출해야 될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약에 따라서 2020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입니다. 이 17만 명이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370조 3천억, 채무 비율은 12.9% 급증하게 됩니다. 이전 어떤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 되겠고,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은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정부의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의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인데다가 고령화 진입 시점이 우리보다 빨라서 복지 지출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 진도는 1600조 빚 폭탄, 한계 가구 늘어 소비 크게 위축, 코로나 속 가계빚 3분기 만에 최대 증가. 자, 다 최근에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5월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611조 3천억 원으로 작년 4분기 1600조 1000억 원보다 11조 원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로 3분기 3.9% 이후 신용등급 이렇게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락하면 자본 이탈이 우려되죠. 국가 채무는 올해 855조 4천억 원에서 내년도
986조로 130조 6천억 15.3% 증가했습니다. 세수는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2020년 국가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빚이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의 경고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의 경제 붕괴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말 실직이라든지 소득 감소로 자주 돈 빌려준 사람들이 빚을 갚을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금융권 대출 부실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실물 금융 복합 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 1000억 원입니다. 직전 분기 27조 원, 동기 대비 63조 원이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1600조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빨라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폭은 전 세계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 4개 지역 가운데 1위 홍콩 다음인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세계 2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대단히 큰 위기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자, 박형수 연세대 정기학과 경제학과 개공교수 연구팀은 경제위기와 재정위기가 한꺼번에 닥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이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재정 건전성은 경제와 국가 운영이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재정 규율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재정 악화가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 신용 등급의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만호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회수하게 되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년 후인 2020년 국가 채무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 되겠습니다. 민간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 채무 1000조 원을 공식화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겠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국가 채무를 보면요. 2017년 660조에서 19년 728조, 21년 986조, 2023년 1151조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또 2007년도부터 봐도 이게 299조에서 443조, 660조, 1030조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늘고 있어서 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신속하게 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어두운 그런 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2009년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교수와 이번엔 다르다, 이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지난 800년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가 닥치기에 앞서 자산 가격의 상승, 차입 규모의 급증,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저성장 등 사실상 모든 경제지표가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차입과 채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차입 규모에 따라서 이게 국가가 800년간 666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다 이렇게 부도가 나더라, 어려움에 처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무너지는 신흥국 전문가 전망 얘기가 있는데요. 라인하트 교수는 위클리 비즈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더라도 신흥국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위기는 정말 많은 신흥국의 디폴트 채무 지불 정지를 목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기업들이 도산 건수 상당할 것이고 에콰도르는 이미 빚을 갚지 못했고 잠비아 등 사하라 이남 일부 취약국가들은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된다고 봅니다. 중국서 빌린 막대한 돈과 달러 빚, 신흥국가 금융위기 다시 올 수도 이렇게 있죠. 자, 2020년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플러스 뭐 3%가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최소. 그런데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다 베트남도 2.7%, 인도는 1.9%, 중국은 1.2%인데 이거 이제 이 수치가 중국이 제대로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마이너스 1.2% 등 계속 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2%, 3%, 5%, 5%, 또 5%, 5.7%, 5.8%, 마이너스 6.6% 멕시코가 이렇게 이 GDP가 내년에 올해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어르신은 신용등급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신용등급을 대부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자, 모디스에서 남아공도 BAA3에서 BA1으로 또 이렇게 피치는 라오스를 멕시코, 또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다 이렇게 베트남까지도 심지어 BB 긍정적에서 BB 안정적으로 이제 조정했고 태국은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부정적으로 이렇게 본 거죠. 브라질도 BB 마이너스로 긍정에서 안정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신흥국이 신용등급도 조정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1997년 아시아 애완위기 전후로 상당수 신흥국이 타격을 입었을 때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신용등급이 저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불과 2달 만에 1998년에 기록을 깨게 된 건데요. 이번 위기는 코로나 종식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 붕괴라든지 식량 문제, 또 다양한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흐름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를 아직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도 하시고 투자자들은 좀 더 차분하고 여유 있는 돈으로 최저가에 구입하고 장기로 바라보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계속 보시죠. 국제금융 분야의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 교수는 위클리 비즈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각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춘 지금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전 세계가 동시에 침체에 빠진 첫 사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위기 회복 기간이 4년이었고 대공황은 10년이 걸렸다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나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긴 시간 동안 침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 단단히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신흥국의 대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기업 쪽에 대외 달러 부채가 많이 늘었고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전 세계 실업률과 교육금융은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교육금융과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은 1930년대 버금가만큼 빠른 속도로 붕괴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탈세계화의 유령이 전 세계를 맴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국중심, 보호무역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 10개국 국가가 디폴트 예상되고요. 바이러스 확산을 가까스로 막아서 경기 회복에 성공하더라도 최소 10개 국가가 넘는 나라가 1년 안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이 과거부터 아슬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 밖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원유 등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와 간강히 의존하는 신흥국은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그럼 어떤 나라가 위험할까요? 자, 대표적인 것이 무역과 금융 기반도가 높거나 건강이나 서비스 부분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디지털 기술로 창출한 서비스 비중을 높은 국가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술로 무장한다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어쨌든 만기가 짧은 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도 위험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라든지 자산 가격이 외부 영향에 쉽게 흔들게 됩니다. 신흥국으로 몰려있던 해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통화 가치는 더욱더 급락하게 되고 경기적으로 신흥국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한편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급증하는 부채 문제는 이 지역이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교수인 그는 2017년부터 필리핀 마닐라 본부를 둔 ABD의 경제조사국장을 지내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겨우 일어서려 든 아시아 신흥국이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하여 달러 해체가 많은 신흥국인 위기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위험 자산 투자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결국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채무 부담을 가중시켜서 디폴트 채무 지불 정지 가능성이 높인다. 민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각국은 천문학적 바라돈을 풀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반면에 벌어들인 돈은 줄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도 매우 큰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국가에 대해서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처럼 무역과 금융 개방도가 높거나 관광이나 서비스 부분에 의존하는 국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도 디지털 기술로 창출한 서비스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부채 비율도 높은 국가도 위험하다고 그도 같이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새로운 국부의 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시에 이런 분야의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통화 가치나 자산 가격이 외부 영향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신흥국으로 몰려있던 해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통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경기적으로 신흥국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달러 외채가 많은 신흥국은 위기 진원지가 될 수 있고 글로벌 위험 자산 투자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부채무 부담을 가중시켜 디폴트 채무 지불 정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신흥국 정부 부채는 10년 전에 비해서 2.3배가 늘어나면 같은 기간 선진국 1.4배보다 재정 여력이 더욱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또 신흥국은 가뜩이나 낮아진 통화 가치 탓에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선진국 시장 역시 어려운 또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 신흥국에서 발생한 위기를 얼마나 흡수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과거 신흥국 위기와는 좀 차이나는 점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이것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더 어렵다 보니까 신흥국 위기가 발생하면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제금융 전문가이자 이번엔 다르다의 저자 카르멘 라인하트 케네스 로고프 교수 말처럼 800년 역사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빛이 많으면 반드시 부도가 나게 되고 망했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채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깨우치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를 이끄는 책임 당사자도 국가 전 국민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IMF 비극이 다시는 한국을 삼키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 내용에 공감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